스페인 제국은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며 황금 시대를 맞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로마 제국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넓은 해외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었죠. 식민지가 엄청 많았죠. 네,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죠. 이후 스페인 제국이 얼마나 땅을 넓혔는지 18세기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지금의 미국 영토와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이 당시 스페인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땅을 차지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스페인 제국은 약 200년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시 영토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남았네요. 20세기 초가 되면 대부분의 영토를 잃고 아무것도 안 남았네요. 아프리카의 모로코 일부, 서사하라, 적도군이 일부만 갖게 됩니다. 다 잃었네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렇게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뭐 내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스페인은 기득권이었던 귀족과 카톨릭 교회, 군부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나라가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대다수가 오랫동안 심각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국민들 수십만 명이 살기 위해 스페인을 탈출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때 1886년 스페인을 몰락으로 이끈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알폰소 13세입니다. 알폰소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게요. 의욕이 없어 보여요. 그쵸?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이고 네. 눈에 광채가 없죠? 총기도 나 이거 왜 없어요. 시켜? 약간 이런 느낌이. 그쵸. 그런데 알폰소 13세가 집권할 당시 최악의 약재들이 연달아 스페인을 덮치게 됩니다. 유럽을 촉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거기에 세계 경제를 뒤흔든 경제 대공까지 겹치게 된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알폰소 13세에겐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라를 돌보지 않는 알폰소 13세에게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23년 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의회와 정부를 해산하고 헌법을 폐지한 뒤 자신의 독재를 인정하라고 왕에게 요구하게 되죠. 이때 알폰소 13세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냥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가? 근데 의욕이 없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기는커녕 독재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진짜 무능하다. 대단하다. 그렇죠, 무능하죠. 이후 군부 독재가 몇 년간이나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대학생과 지식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왕전 타파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은 왕의 존재를 없애고 국민들이 나라를 다스린 체제, 즉 완전한 공화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화국이 된 스페인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흐름상으로 봐서는 더 쑥대밭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인 혼란과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은 크게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됐는데요. 바로 우파와 좌파입니다. 좌파는 토지개혁을 통해 모두가 땅을 평등하게 나누자는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이 중심이 됐고요. 우파에선 기득권인 대지주와 카톨릭, 군부 세력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그 우파 좌파라는 말이 요즘 참 정치판에서 참 많이 쓰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 좌파와 우파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의회가 소집됐는데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귀족을 비롯한 기득권인 보수파가
왼쪽에는 프랑스를 새롭게 개혁하려던 진보파가 앉으면서 좌파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보수파는 우파, 진보파는 좌파로 칭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자리가 바뀌었으면 의미가 반대가 바뀔 수 그러게요. 있었겠죠. 네. 아,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뉘어진 스페인은 더 혼란스러웠겠네요. 그렇죠. 1931년 4월 공화국이 된 스페인에서 처음 정권을 잡은 건 좌파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2년 뒤인 1933년엔 우파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1936년 좌파가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반복이네. 엎치락 뒤치락.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파 세력이 강력했다는 거죠. 그럼 위태로운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 들어선 좌파 세력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파 힘을 떨어뜨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소문난 우파의 장군들을 멀리 지방으로 발령을 보내버렸습니다. 아, 귀양 보내는구나. 그렇죠. 귀양 보낸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수도 마드리드에서 우파를 이끄는 한 정치인이 암살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으로 쫓겨난 우파 장군들에게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터뜨릴 좋은 구실이 됐습니다. 그러겠네. 그리고 마침내 1936년 7월 17일 정부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며 스페인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스페인 내전의 서막이 오르게 됐습니다. 이 쿠데타에는 스페인 군부의 핵심적인 인물이 가담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야. 이 사람은 스페인 군대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초고속 승진을 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입니다. 어?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프랑코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서 들은 거지 나는? 혹시 프랑크 소세지랑 아니 헷갈리는 아니. 프란시스코 그럴 수 프랑코 있겠네요. 이 풀네임을 알고 있어요. 네.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스페인 육군 최연소 대위가 되고 식민지였던 모로코 북부 지역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데 큰 전공을 세우며 모로코 주둔 사령관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파, 즉 반란 진영의 핵심 인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 프랑코 장군은 정확히 어떤 인물로 말할 수 있죠? 프랑코 장군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모로코의 군대를 지휘할 때 한 번은 군대에 보급된 식료품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겠죠. 네. 이때 화가 난 한 병사가 프랑코의 얼굴에 배급받은 음식을 던져버린 거예요. 와,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장군한테? 그렇죠. 장군한테. 그러자 프랑코는 군대 식당을 관리하는 장교를 불러서 즉시 식사의지를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와, 그 병사를 뭐라 한 게 아니라 바로 식단을 바꿔버렸다고? 반란 지형의 목표는 스페인의 군대를 동원해서 빠르게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공시키려면 반란 지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있었죠. 뭐죠? 그건 바로 모로코에 있는 반란 진영의 주력 부대를 스페인 본토로 옮겨오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쵸, 바다를 건너는 거죠. 이를 위해 먼저 계획한 것은 스페인의 해군 전함으로 모로코에 있는 군대를 옮기는 거였죠. 하지만 스페인 해군이 쿠데타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전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부대가 아프리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며칠 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죠? 모로코에 있던 군대가 바다 건너 스페인
세비야에 나타난 거죠. 어떻게 건넜지? 어떻게 건넜을까요? 배를 만들었나? 그쵸, 배를 만들었을까요, 과연?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독일 나치당의 수장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 다니엘 씨가 오늘 뭐 좋은 이유로 오신 건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프랑코는 히틀러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대체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카카, 선량한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과 유럽을 위해 이 위대한 투쟁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군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당신에게 항공 수송 수단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송기 10대, 대공포 20대, 전투기 6대, 탄약이 넉넉하게 든 기관총과 소총은 최대한 많이 주십시오. 또한 500kg 정도의 다양한 유형의 공중 폭탄도 필요합니다. 이거 막무가내 그냥 이게 뭐예요? 그 이름 들어줘요? 그러게요. 과연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이 편지를 읽은 히틀러는 신속하게 자신의 오른팔인 괴린과 독일의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프랑코 요청을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독일의 수송기들이 모로코로 향하는데요. 실제 영상이에요? 네, 실제 영상이죠. 진짜인데? 스페인 원정 가는 거를 이거 찍었다고요? 수송기를 저렇게 빌려줬구나. 히틀러가 보낸 수송기들은 모로코 북부에 있던 약 1만 3천여 명이 반란 진영의 주력 부대를 스페인 본토로 실어 나갔습니다. 히틀러가 지원한 건 1930년에 개발된 나치의 신형 수송기인 융커스 50이었는데 수송기의 몸통이 크고 넉넉했기 때문에 여기에 프랑코의 병사들을 많이 태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수송기가 이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히틀러가 육성한 공군이 세계전쟁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항공 수송 작전을 스페인에서 성공시킨 것입니다. 다니엘 씨, 히틀러가 프랑코에게 또 지원한 게 더 있을까요? 정말 보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탱크 200대 정도 제공했고요. 그리고 전투기 일단 730대. 그 전투기 정도. 730대? 네, 전투기 730대, 그다음에 장군이랑 병사들 합치면 한 1만 6천 명 정도 이제 제공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사 지원을 이제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는 뭐 한 2억 달러 정도 됐다는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원이었죠. 냄새가 좀 나는데. 아니, 히틀러에서 진짜 속내가 궁금해지네요. 저 요청을 들어준. 네,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모든 무장을 강제로 해제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수품 공장을 폐쇄해야 했고 탱크와 군용기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1933년 독일이 총리가 된 히틀러는 이 조치가 독일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킨다면서 자신이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야망을 불태우죠. In dem Bewusstsein, dass die ewige Fluch der Erscheinungen nunmehr endgültig abgelöst wurde von einem ruhenden Pol und damit ein Symbol des Ewigen. Es lebe Deutschland!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에선 반드시 독일이 승리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목표를 세우는데요. 독일이 과학자들을 모아서 비밀 연구소를 만들고 극비리의 신무기를 연구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무기를 제작하다 보니 새로 만든 무기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자신의 무기를 실험할 장소로 스페인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주에 띄운 거대한 금속판으로 태양빛을 모아서 지구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와. 일종의 광선 무기였습니다. 이 태양포를 처음 구상한 독일의 과학자는 학생들이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서 선생님에게 빛을 쏘며 장난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포 개발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실패했죠, 저건. 히틀러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개발에 착수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거대한 렌즈를 우주 공간으로 띄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아직 안 되지. 단현 씨, 이때 히틀러가 완성을 고대했던 또 신무기가 있었다고요? 바로 결국 이제 나중에 정말 나타난 무기죠. 핵무기. 아. 이제 핵 분열 현상이 발견된 직후 히틀러가 바로 그 연구에 들어가는데 핵무기 연구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제 실패했고 미국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먼저 성공한 거죠. 근데 만약에 히틀러가 먼저 핵무기를 이제 정말 만들었다면 정말 역사가 어떻게 흘렀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 번쯤 더 던져볼 그 만할 당시 것 나치 같아요. 독일이었으면 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 저렇게 뭐 실패한 무기도 있었지만 전투기처럼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신무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히틀러가 프랑코에게 그런 걸 다 공짜로 내준 건 아니죠? 당연하죠. 히틀러는 프랑코에게 무기와 병사를 지원하는 대신에 반란 지형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철과 각종 금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군사 지원을 빌미로 프랑코와 협약을 맺고 스페인 광산 개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와. 그런데 이때 히틀러를 등에 업은 프랑코는 또 한 명의 강력한 후원자를 얻게 됩니다. 한 명 더요? 네, 또 다른 독재자, 바로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 또 왜? 당시 무솔리니는 파시즘을 창시해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파.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 내전을 일으킨 프랑코 역시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히틀러와 무솔리니, 프랑코는 사상적으로 같은 편이었던 거죠. 게다가 무솔리니는 스페인의 지리적 이점도 눈여겨봤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스페인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요충지에 있고요. 여기가 지브랄터 해협인데 여기를 장악하면요. 대서양과 지중해 양쪽에 목을 틀어막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무솔리니는 차후에 이탈리아가 세계대전을 벌일 때 스페인의 이런 이점이 군사 전략을 수행하거나 물자를 수송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저희밖에 없는 길이. 이런 계산이 서자 무솔리니는 군사 원조를 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병사를 대규모로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항공기 660대, 탱크 150대, 와, 1만여 대의 기관총과 8천여 대의 자동차도 보내는데요. 히틀러가 보낸 군사적 지원보다 2배 정도 많은 걸로 추산됩니다. 뭐 외국 군대가 엄청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결국 좌파인 공화 진영을 밀어내려고 시작된 스페인 내전은 프랑코 장군의 지원 요청으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참전하며 스페인이 제2차 세계대전이 최종 리허설을 벌이는 격전지로 떠오른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뭐 거칠 게 없겠네요. 맞습니다. 반란 진영은 스페인의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는데요. 당시 상황을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전쟁이 시작된 7월 중하순의 상황입니다. 며칠 뒤인 7월 말이 되면 급격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오, 많이 커졌다. 오. 지도를 보니 상황이 많이 변했죠? 야, 위아래로 저렇게 쪼여오면 뭐 답 없지. 그쵸. 그리고 아, 이어졌어요, 위아래가. 그쵸. 잘 정확하셨는데 나치 드디어 음량이 딱 반란 보이네요. 진영이 남과 북으로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내전이 시작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와, 씨. 이렇게 반란 진영이 파죽지세로 단기간에 뻗어나갈 수 있었던 데엔 전투기로 도시들을 폭격하고 군대를 수송하고 물자까지 보급했기 때문이죠. 공화지정인 좌파와 노동자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민간인들이 학살이 대상이었습니다. 반란 진영은 점령한 지역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약탈하고 창문으로 수류탄을 던지고요.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죄야. 게다가 여성들을 강간한 뒤 살해한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내전이 시작된 해인 1936년 세비야에선 한 해 동안에만 8,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바다우스라는 지역에서는 지역 전체에서 약 1만 2천여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중 1,200여 명 이상이 투우장에 갇혀서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투우장이요? 네. 오 마이 갓. 와, 이렇게 전쟁 기간 동안 반란 진영이 학살한 인원은 약 1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야, 미키 씨 혹시 이때 프랑코 군이 뭐 얼마나 잔혹했던 거예요? 일단 세비야나 웰바 같은 지역에서 고기차라고 부르는 화물차가 있었는데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어떤 설마. 거였는지. 시체? 그쵸. 시체를 옮기는 큰 트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잔인한 건 시체를 보란 듯이 공공장소에 잠시한 거예요. 그냥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이제 고문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그 예민한 이제 신체 부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귀라든지 생식기에다가 이제 전기 충격기 같은 거 놓기도 하고요. 임신하신 여성이 이제 진통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근데 이렇게 진통을 느끼는 와중에도 반란 진영의 어떤 승리를 기원하는 죽게 만들거나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잔인했던 행동들 미친 많이 했죠. 사람들이네. 아니 근데 그 프랑코는 그렇게 왜 자기 스페인 사람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죠? 학살에 대한 프랑코 장군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 프랑코의 보좌관이 언급한 내용을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아, 전 이거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스페인 남성 3분의 1을 절멸하고 스페인에서 프롤레탈리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적색 분자를 죽이고 또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피난 가는 건가? 아닌데. 아니 그냥 평범한 상황 같은데요 지금? 어머, 또 피할 틈도 없지. 어떡해. 어머, 어머. 아니 왜 그냥 아무 데서나 진짜. 어떡해. 일반인 거주 지역의 건물들은 물론 병원과 학교까지 무너지면서 마드리드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고 말아요. 어린이, 노약자 할 거 없이 정말 무차별로 폭격하는데요. 못 보겠어요.
그럼 도시를 사수하던 공화 진영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마드리드를 최대한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들은 한 가지 구호를 외치며 마드리드를 사수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사진으로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노 파사란? 노 빠사란, 절대 반란군들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마드리드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구호였습니다. 이제 마드리드 사생결단. 뺏기면 끝난다. 그렇죠. 끝난다. 사생결단. 노 빠사란,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후 한치 양보도 없는 전투는 갈수록 치열해졌고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까지 전투가 확산됐습니다. 결국 약 5개월이 지난 이듬해 2월이 돼서야 두 진영 모두 탈진 상태에 빠지면서 전투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걸 지켰네. 네, 지켰습니다. 결국 프랑코군은 수도 점령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가 고립돼 있네. 굳이 저거 왜 먹어? 그렇죠. 굳이 여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에 속한 마을로 1936년 선거 때부터 내전 당시까지 줄곧 공화 지정을 지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프랑코 입장에서는 이곳이 어때 보였을까요? 그냥 분풀이네. 눈에 까시네요. 네,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그는 이곳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고 히틀러의 나치 공군 최정예 군대인 콘도르 군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을 점령하는데 왜 히틀러의 최정예 군단이 나선 것일까요? 그냥 본보기예요. 본보기 아니에요, 본보기? 약간 화풀이. 저 마드리드 못 먹어가지고. 아니면 이것도 신묵인가요? 규현 씨 잘 보셨습니다. 신무기 또 실험. 그건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나치 공군의 전략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르니카에서 실행한 작전은 바로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대규모의 폭격으로 불이 융단을 깔듯이 한 지역을 완전히 폭탄으로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전략을 활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게르니카에서 직접 이것을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아마 그는 융단 폭격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마을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폭격당한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 너무 잔인하죠? 진짜 막 생체 실험 같이.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을 공격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눈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럼 히틀러의 융단 폭격 실험에 어떤 전투기가 투입되는지 사진을 보실까요? 이야. 좀 날렵해 보이는데. 되게 빨라 보이는데? 이건 1936년에 402km의 속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최신형 전투기 하인켈 111입니다. 하인켈은 압도적인 기동성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공군의 주력 폭격기로 활동하는데 이 전투기가 처음 데뷔한 곳이 바로 스페인 게르니카였던 거죠. 다니엘 씨, 저 히틀러의 융단 폭격 작전에 투입된 또 다른 신무기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당시 이제 최신형 전투기인데 메서슈미트라는 전투기예요. 근데 최신형이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었대요. 이제 일단 투입시켜서 전투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개량해서 이제 실제로 그 부족한 점을 없애서 이제 2차 대전 때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했죠. 네. 또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인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 그럼 히틀러 나치 공군이 직접 이 전투기를 끌고 게르니카를 공격한 거예요? 맞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1937년 4월 26일 월요일 수십 대의 전투기가 스페인 북부에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게르니카를 출발했는데 이때 실린 폭탄의 무게가 무려 30여 톤이었습니다. 아니,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그쵸. 이 조그만 작은 마을에 이 정도 규모의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학살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게르니카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저 무슨 폭격을 당한 잘못이었어요? 거네요. 그렇죠. 네. 콘도르 군단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게르니카의 상공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30분경. 하필 이날은 게르니카의 장날이었고요.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소와 양을 이끌고 시내를 찾아왔겠죠. 아, 하필이면 장날이었어요. 근데 왠지 일부러 그날 골랐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게다가 주변 지역에서 찾아온 피난민들까지 몰리면서 게르니카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북적이고 있었죠. 게르니카 상공에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전투기인 하인켈 111이었는데 하인켈은 중심가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야, 저거 뭐야? 저렇게 다 줄줄이 비엔나처럼 쏟아버리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간혹 발생하는 공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공호에 잠시 숨어 있다가 나와서 부상자들을 옮겼죠. 그런데 15분 뒤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대형을 갖춘 비행대대가 온갖 크기의 폭탄을 무차별로 투하한 거죠.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마을 주변의 들판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전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가죠. 아니 왜 민간인을 왜?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전투기의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한 생존자의 증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투기가 쏘는 기관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투기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긴 줄로, 때로는 밀집된 대형을 유지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것 같았습니다. Göring continues to face intensive cross-examination. Diese Ausführungen, die eben gehörten zu der Beantwortung mit.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우린 그냥 실험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분노가 차오르네요. 그리고 이때 떨어진 폭탄 중 하나가 소위탄인데요. 와. 소위탄 들어보셨나요? 예. 소위탄은 2,500도나 되는 고온이 화재를 일으켜서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의 뼈를 녹일 정도로 강력해서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리는 무기. 게르니카는 이런 고성능 폭탄들로 완전히 파괴되어 불길에 휩싸이게 되죠. 이 폭격으로 죽은 사람은 무려 1,600여 명, 부상자는 900여 명에 달합니다. 프랑코로부터 시작된 콘도르 군단의 융단 폭격은 전투기 공격으로 민간인을 대학살하며 승리를 거둔 역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폭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 게르니카 이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진짜 지옥 그 자체였어요. 폭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야, 와. 아 진짜 다 시체야, 바닥에. 못 보겠어요. 저런 사진이 너무 잔인해요. 그 돌에 깔아 죽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정말 막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뭐 자기 친구들이 살아남았을까 봐 그 돌을 맨손으로 파헤치면서 그렇게 찾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약간 그때 생존자들이 그날이 지구의 마지막 날 같았다고 정말 끔찍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콘도르 그 군단의 사령관 이제 그 리히트호프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을 남겨냐면은 게르니카 폭탄 구멍이 너무 멋지고 훌륭하다, 완벽한 성공이다라고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지만 정말 인간이면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게르니카 폭격 이후에도 반란 진영은 북부 지방에 혹독한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프랑코는 바스크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게르니카 폭격은 스페인 국민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도 상상 이상의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와 폭탄만 있으면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한편에선 대학살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던 스페인 출신의 화가 피카소는 자신의 조국에서 일어난 참담한 소식에 경악했죠. 그리고 당시 파리에서 열릴 만국 박람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게르니카의 폭격 소식을 듣고 주제를 바꿔서 약 한 달 만에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피카소의 역작 게르니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 속에는 피 한 방울 등장하지 않지만 비명을 지르는 듯 기괴한 상징으로 전쟁의 온갖 비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채 부러진 칼을 쥔 병사의 손은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면 말과 소까지 희생당하는데요. 게르니카 지역이 가난한 농촌 마을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전 재산을 폭격으로 잃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작품이 다르게 보이네요. 마비규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이 한 장의 그림보다 더 게르니카의 비극을 알리고 진실을 알리는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게르니카는 지금까지도 참혹한 전쟁과 희생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여겨졌고 이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리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시 입구엔 피카소의 허라가에 만든 게르니카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스탈린에 관해서 어떻게 배웠죠? 학교 다녔을 때 이거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에서도 본 것처럼 반대파 대숙청. 학살 측면에서는 히틀러에 뒤지지 않는. 러시아는 이제 시기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90년대 이제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이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스탈린에 대해서 안 좋게 그러니까 독재자, 많은 사람들을 죽인 뭐 지도자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소련 때는 당연히 많이 미화해서 이제 좋게 배웠고 요새도 약간 조금 독재라는 그런 문을 약간 미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해요. 다시 조금 미화되고 있어요? 약간 조금. 예. 최근 기사에서도 보면은 스탈린 시대에 그 안 좋았던 역사들을 푸틴이 뭔가 은폐하려고 한다 그런 비난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스탈린 시대의 러시아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 푸틴이 그것을 그리워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스탈린이라는 이름은 원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그 태어날 때 이름은 요시프 비세르노비치 주가시빌리라고 하죠. 어렵다. 뭘로 불러야 돼? 세 개 중에 뭘로 불러야 돼? 요시프가 이름이고요. 요시프? 네, 주가시빌리가 성입니다. 아, 요시프로 해야 되네요. 그럼 스탈린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나중에 이제 혁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명을 쓰거든요. 1912년부터 그때 썼던 이름이 강철의 인간, 강철의 사나이라는 뜻으로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 뜻이 있구나. 예, 러시아 말로 스탈이 쇠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로 떠나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러시아와 인접한 옛날에는 러시아였지만 지금은 독립국가가 된 조지아라는 곳입니다. 아, 조지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조지아로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 즉 조지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조지아. 그렇죠. 아 조지아 출신이구나. 가보시죠. 아, 좋습니다. 조지아. მგზავრებო, ეს თვითმფრინავი ისე გამოიყურება თითქოს ის იმყოფებოდეს ქვეყანაში, რომელსაც შვეიცარია ეწოდება. მაგრამ სინამდვილეში ის 조지아 말인가? 아니, 언어도 달라요, 조지아는? მთებში და მიემართება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რომელსაც სატრაბახოდ უმშვენიერესი ბუნება აქვს. 자, 도착했어요. 우와. 어머, 어머.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아름다워요. 산에 있어서 유럽 남동부의 스위스래요. 조지아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행으로. 이야. 흑해가 있구나, 저기. 아, 네, 흑해 해변이에요. 너무 트빌리시. 예쁘다. 맞아요. 우와. 트빌리시. 다리가 너무 예뻐. 우와, 여기 어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멋있어요. 우와. 우와, 가고 얼른 싶다. 가고 싶다, 진짜. 와인이 진짜 와인이 유명해요. 진짜 유명하죠. 맞아요. 그리고 조지아 와인 와인. 유명해요? 내가 조지아 음식 좀 아는데. 흰갈리. 흰갈리. 아, 흰갈리 나왔어. 뭔데 이거? 만두 아니에요? 네, 만두. 하차프리. 가짜풀. 같다. 진짜 맛있어. 아. 자, 이게 산맥이 아주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 장대한 광경이 보이시죠? 일단 러시아 사람들이 조지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와인. 그래서 와인 자체가 되게 달콤한 게 많고 이제 미식가들은 많이 찾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루지아라고도 하지 않나요? 예, 나이가 그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옛날에 그 러시아식으로 그루지아라고 불렀었고요. 나 왜 그루지아를 알고 있지? 역시 혜성 씨. 그럴 줄 알았어. 나 뭐야? 누나 아니에요? 은근히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그루지아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루지아. 예. 그래서 그루지아가 이제 러시아식 이름이니까 지금은 이제 스스로를 조지아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바로 러시아 제국 시절에 바로 이곳 조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학창 시절에 그 범생이었어요. 모범생,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요.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인싸였었어요. 유명한 학생이었죠. 인기가 많았구나. 스탈린이 왜 이렇게 유명했냐면요. 바로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시요? 예, 그러니까 스탈린과 이 문학, 시하고는 잘 연관이 안 될 것 같은데 시를 잘 써서 문학 잡지가 있는데 스탈린의 시가 여러 실렸습니다. 종달새 짙푸른 하늘에서 노래하며 구름보다 더 높이 날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이팅게일 숲속에서 아이들에게 노래 불러주었네. 요즘으로 치자면 아마 랩을 잘하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사도 쓰고 뭐 이런 식의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인싸고 모범생이었었는데 인생이 한 단체, 조직에 그 가입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들어간 그 조직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학교 내에서 정부에서 읽지 말라고 정해놓은 책을 몰래 읽는 비밀 독서회였어요. 어떤 책들이었어요? 잠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굴까요? 혹시 알겠습니까? 저는 알죠. 네. 레닌. 아, 레닌. 당시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당대 최고의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이론가였던 그 블라디미르 레닌인데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이 비밀 독서회에서 레닌이 쓴 글을 읽고 상당히 큰 이제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사회주의를 위해서 싸워야겠다. 러시아 제국을 변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러시아 자체가 사회주의였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짜르와 귀족들이 소수인데 훨씬 더 많은 러시아 농민들을 억압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전제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책의 요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을 일깨워서 러시아의 전제정을 뒤엎고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근데 이게 저희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간단히 말하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자본가가 권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는데 사회주의에서는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습니다. 노동계급이 훨씬 수가 많으니까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 경제에서는 공장, 기업, 은행처럼 생산수단이라고 하죠. 자본가가 개인 재산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삼아야 된다. 농민과 노동자는 환영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뺏긴 사람은 평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탈린은 러시아 제국이 당시에 유럽에서 이제 후진적인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세기가 시작되는 1901년에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에도 가입하게 되죠. 즉 당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이 두 쪽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탈린은 자신이 원래 존경했던 인물이었던 레닌이 이끄는 급진당, 즉 볼시비키 당에 가게 됩니다. 볼셰비키. 예. 그런데 이제 그 입당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 요직을 차지하고 활동할 수는 없었고요. 쉽게 말하면 밑바닥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과격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은행을 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르는 수송 차량이 있는데 그 수송 차량을 노리고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결국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 그 붙잡힌 다음에 찍은 스탈린의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이구. 감옥살이를 했나 본데. 예, 이 머그샷이라고 하죠. 예. 먹으셔. 하지만 그 체포됐다고 해서 그 스탈린의 의지가 꺾이진 않고요. 체포되면 풀려났을 때 곧바로 또 다시 활동을 하고, 체포되면 또 활동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아, 그럼 밑바닥부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저 계기로 확 올라갔겠는데요? 원래 한번 빵 갔다 오면은 그렇죠. 조직에서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등급이 바로 이렇게 승급하죠.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그 러시아 혁명가들이 대개는 다 그 러시아 밖에 그 해외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스탈린은 가장 엄혹하게 탄압을 받는 국내에서 그런 험한 일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는 업으로 다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예, 이런 활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시간이 흐른 다음에 1917년 큰일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엄청난 대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계속 연전연패하죠. 그 전쟁에 지면서 국가의 사정이 아주 어려워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결국 참지 못하고 공기를 일으켰거든요. 공기의 결과 러시아의 황제가 물러나고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요. 당시 러시아 사람들의 가장 큰 요구 조건이 뭐냐면 전쟁을 끝내달라였거든요. 근데 임시정부가 전쟁을 제때 못 끝내면서 임시정부마저도 이제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그러니까 레닌과 스탈린이 활동하는 이 볼시비키 당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곧바로 중단하고 노동자 정부를 세워서 계급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건설한다.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10월 혁명. 그래서 볼시비키의 그 지지 세력이 주요 거점들,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국, 군부대 이런 거점들을 점령을 했고 볼시비키 당이 러시아 전체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에 따른 그 호칭이 다 있는데요. 이 호칭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따바리시, 동지, 동무라거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귀연 동무, 지원 동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지주와 귀족의 토지, 그러니까 소유였던 토지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공장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진이 노동자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죠. 농민과 노동자는 환영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가 훨씬 많겠죠. 그렇죠. 예. 볼셰비키 당은 혁명 이후에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면서 직장별로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비에트입니다. 소련.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의회가 있는데요. 이 의회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레닌이었고요. 이 레닌에게 충성심을 보였던 스탈린이 어떤 그 요직을 맡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이장님 같은 거 아닌가요? 농민들의 이장인데 그 훨씬 더 큰 조직입니다. 뭐 국정원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답을 드릴 텐데요. 러시아는 수백 개 민족이 살기 때문에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부서를 설치하고 그것이 바로 민족문제인민위원회 의장입니다. 민족문제인민위원회 의장입니다. 아유,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아쉽지도 않아요. 5시간 걸려도 못 맞춰. 네, 다시. 어렵다. 그리고 스탈린이 그 안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스탈린이 전쟁터로 나간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후에 러시아 전체가 이 볼셰비키 혁명 정부를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지원 씨가 말했듯이 뺏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혁명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전제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귀족과 군부, 장군들이요. 공장을 뺏긴 자본가들, 이 사람들이 볼셰비키 정권에 맞서 싸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난 지 8달 만에 볼셰비키 군대인 붉은 군대하고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반혁명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의 자본주의 열강들이 군대를 러시아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그 반대하는 세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이 러시아 남부에 이 전략 요충지가 있어요. 짜리찐이라는 곳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이 짜리찐이 아주 중요한 곳인데 반혁명군에게 점령될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때 스탈린은 당의 사명을 받습니다. 짜리찐으로 가서 그곳을 지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고요. 스탈린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이 짜리찐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쪽에서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다시 일깨워서 반혁명 세력의 공격을 막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짜리찐이란 도시가 스탈린이 그걸 방어하면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1925년에 도시 이름을 짜리찐에서 스탈린그라드로 바꿔요. 아, 또 자기 이름 땄구나. 예. 근데 이 짜리찐이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도시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니까 꼭 이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짜리찐. 짜리찐. 예. 명실공히 소련의 제1인자가 된 스탈린일 텐데요. 그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 가장 먼저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그 소련은 농민의 나라였습니다.
인구의 그 거의 80% 90%가 농민이었는데 당시 그 소련에서는 농민들이 각자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국가가 그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통합을 해서 대규모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 대규모 농장의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농업 집단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보한 자금을 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소련을 공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소련의 5개년 계획입니다.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불과 그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소련 곳곳에 콤비나트라고 하는 거대한 공업 지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초대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을 아주 강력한 공업 국가로 만들게 되고요. 당시 유럽에서 제일 그 강력한 공업 국가가 독일이었어요. 근데 독일에 버금가는 독일을 추격하는 공업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1위는 미국이고요. 2위가 독일이고 3위가 소련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1930년대 스탈린의 집권기에 일어나게 되죠. 더더군다나 1930년대는 뉴욕에서 발생한 대공황의 여파로 미국과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가 극심한 불황, 경제가 거의 망가지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반면에 소련에서는 정반대로 한 해에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극명한 대비를 이뤘던 것이죠. 그리고 이 5개년 계획 이후에 일단 시민들의 문명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의무 초등교육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어서 모든 소련 시민들이 이제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근데 농민들은 예. 좋아라 한 거예요? 농민들은 고생을 하고 피해를 크게 입죠. 피해를 입어요? 예.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소련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뒤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비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가축이 국유화되니까요. 이게 농민들에게 재앙이었던 거예요. 내 재산일 때는 애정이 가는데 이제는 이 재산이 국유가 돼버리면 별로 애정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든지 소나 양이 내일이면 이제 국유 대상이 될 때 차라리 다 죽여서 먹어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든지 소나 양의 어떤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니까 농민들을 감시하는 경비대가 만들어지고요. 또 집단 농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그리고 강제 노동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심한 경우는 사형까지 선고받습니다. 농민들이 그 반발을 끝내지 않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결국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2달 동안에 전국에서 1,500건의 그 소요가 발생을 했고요.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곳은 당시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농토가 넓고요. 농장이 많고 당연히 농민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농업 집단화에 반발하면서 싸우게 되니까 곡물이 없게 되고 곡물이 없게 되니까 굶주림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대기근을 그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우크라이나 말로 그 기아에 의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 굶주려서 지쳐서 거리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그 식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뎌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것을 걸어다니는 것이죠.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대기근이 계속되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뜯어먹고 쥐, 벌레 다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끔찍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나중에는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 설마 서로를. 사람을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식인 행위가 저질러지고요. 사람 고기를 파는 시장까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으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 자기도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딸을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고 이래서 결국은 경찰이 식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체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이 기근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러시아를 떠나서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스탈린이 이때 그 우크라이나 국경을 봉쇄해 버립니다. 다 틀어 잠그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림에 이기지 못한 아이들이 결국 기차에 매달려 가다가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보내지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 이 정책의 결과로 10만 명 넘게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다들 대농업을 해서 수확을 많이 했을 텐데 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농장에서 곡물을 다 외국으로 파는 것이죠. 외국에 내다 팔아서 아예 안 죽어요? 아주 극히 일부만 주거나 안 줘서 외국에 팔고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그냥 굶어 죽도록 방치를 한 건가요? 그렇죠. 나라에서? 그래서 어떤 희생도 이 목표를 거스를 수는 없다. 설령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국가가 정한, 당이 정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굶겨야 돼. 예. 그런 사람. 1932년 한 해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무려 427만 톤의 곡물이 추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1년 동안 적어도 1,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 외국으로 수출하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 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근을 폭로하는 기사를 썼는데 스탈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거짓 기사를 쓰게 만듭니다. 당시 그 미국의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언론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그 러시아 지국장이 월트 듀란티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듀란티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스탈린을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배는 고프지만 굶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읽고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의 실상을, 우크라이나의 실상을 모르게 됐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기사를 썼던 듀란티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상인 퓰리처 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스탈린이 언론 통제를 한 거네요. 언론 통제를 하고 외국 기자들까지도 매수해서 매수하거나 끌어들여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것이죠. 외국 언론만 통제한 것이 아니라 집권 초기부터 당연히 내부의 언론 통제도 진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거기에 통제하려고 했을까요? 예를 들면 자기랑 반대된 사람들의 의견, 예. 비판적인 말들. 그것도 다 비판하고요. 그 소련의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나 사건들을 다 이제 틀어막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뭐 기아, 자연재해, 아니면 범죄, 뭐 실업자, 뭐 이런 것을 다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스크바에 가장 유명한 극장이 있죠. 발레도 연주회도 하는 그 뭐지? 볼쇼? 예, 볼쇼이. 예, 볼쇼이 극장이 있는데요. 이 극장에 내부 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공개되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데 수리를 한다는 것은 뭔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고장이 난다는 것은 우리 소비에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런 사소한 사건까지도 언론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다스리는 소련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잘못이 없다. 이런 유토피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언론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진짜 그 독일 히틀러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히틀러 시대에도 언론 통제하고 그랬었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언론들이 있었는데 하나로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제 아예 독일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아예 히틀러만 영웅처럼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에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언론 통제를 하는데요. 안나 씨가 말한 것처럼 독일에서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소련에서는 가장 그런 언론 통제가 극단적으로 시행됐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933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우리의 목표는 소련을 제압하고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념이 다른 소련을 제압하겠다는 히틀러의 말을 들으면서 스탈린이 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나겠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죠. 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적도 견제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부의 적. 예, 내부의 적을 철저히 청산해야죠.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나오는 피해 대수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숙청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잡아가네. 끌려가네. 예. 저 사람 뭘 했길래? 이 사진을 보면 당시에 소련의 비밀 경찰이 있거든요. 비밀 경찰을 부르는 말이 엔카베데였었는데요. 이 엔카베데 요원들에게 체포되어서 길거리에서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고 엔카베데가 지목하면 인민의 적, 국가의 적이라고 선언되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아니 뭐 이유라도. 이렇게 사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묘사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지하 밀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뒷덜미에 권총을 쏴서 처형하는 것이 바로 엔카베데의 전형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숙청을 당하는 대상은 농민, 가장 일반적인 농민부터 당중앙위원회 최고위원,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정치인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농민도 끌려가요? 그러니까 고위 당직자나 공직자 중에 숙청의 대상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확대가 돼서 일반 국민들까지도 대상이 되었죠. 당원들끼리는 그럼 고위 장군들도 있잖아요. 예. 왜 안 들고 일어서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체포해서 처형하는 것이죠.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찍소리도 못 하겠는데요. 문제는 숙청을 자행했던 저런 처형을 했던 사람이
다음 날이나 조금 뒤에 오히려 더 숙청 대상자가 돼서 똑같은 식으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당시 그 소련 공산당의 당원 수가 한 300만 명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뭐 3분의 1, 4분의 1이 숙청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숙청 대상자가 됐을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정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예. 뭐 그냥 무작위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무작위로 끌려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의 기준.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하면은 곧바로 숙청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진위에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평소에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이라든지 옛날에 자기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거짓 고발의 진위와 상관없이 고발을 당한 사람이 끌려가서 숙청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제 수용소에 갇히거나 심한 경우는 처형을 당했던 것이죠. 그럼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을 고발하면요, 쉽게 말하면 용감한 시민이다 하면서 이제 보상을 해주죠.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대숙청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하셨었죠. 그 당시는 정말 이제 테러의 시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사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 일리아 씨가 설명한 것처럼 1930년대 숙청의 규모가 얼마였는가를 놓고 역사학자들은 상당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전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비판적인 학자들이 뭐 예를 들면 3천만 명이 그 희생을 당했다. 근데 어떤 또 학자들은 그것은 너무 과장된 숫자다. 숙청의 희생자를 70만 명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연구 중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이제 발굴이 돼서 좀 더 많은 검증을 거쳐야지 조금 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진실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독일에서도 이런 대숙청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어요? 배우긴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배우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이제 아버지가 집에 나갈 때 서로 인사할 때 아 이게 오늘 마지막일 수 있구나. 맞아요. 항상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인사했다는 게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느 누가 고발할지 모르니까 나를. 그러니까 지금 인사하고 있는 이 가족이 날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스탈린이 그 소련을 장악하고 있을 때 소련 밖에서 아주 급박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바람이, 그러니까 징조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것인데요. 이때 모스크바에서 1939년에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국제사회를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
또 스탈린이 있죠. 되게 행복해 보여요. 예, 예. 행복해 보여요. 아주 환하게 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이 바로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철천지 원수 같았던 소련과 독일이 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예. 불같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는 전쟁 금지 조약을 맺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서로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약이 맺어지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국가가 바로 소련이었죠. 그리고 독일은 인류 사회는 인종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 있다. 이런 식의 이념, 즉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을 내세웠습니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도저히 둘이 섞일 수 없는 이념이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이런 이념 차이를 뛰어넘어가지고 우방 국가가 된 거예요. 이야, 극좌 극우가 네. 이렇게. 그럼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그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졌죠. 패전국으로서 항공 아니면 전차 부대를 가질 수 없다는 그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됐었고요. 당시에 그 국제 그 기구였던 국제연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돌림 받는 국가였고 이런 상황에서 1939년에 그 총리였던 히틀러가 유럽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게 도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Hat das Volk sich in immer größerer Zahl kompromisslos die einzige Macht und alleinige Macht in Deutschland. Es lebe Deutschland! 그래서 독일은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럼 뒤가 안전해야 되겠죠. 동쪽에 있는 소련을 묶어둘 필요가 있었고 소련에게 먼저 불가침 조약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이제 스탈린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독일과 소련이 조약을 맺은 건데 두 분이 이제 독일과 소련에서 오셨으니까 각각 어떻게 배웠는지가 궁금해요.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히틀러 스탈린 조약이라고 하고 근데 분명히 아까 이제 막 서로 그냥 평화인 척하는 약간 그런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어요. 러시아에서 거의 배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련의 실수, 약간 소련의 만행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히틀러랑 조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약간 조금 시시하는 분위기도 또 있고요. 신기하네요. 독일에서는 역사 교육 하나는 철저하게 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잘못한 거 다 인정해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은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자마자 거의 곧바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독일은 폴란드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1940년에는 그 막강한 프랑스를 점령해버립니다. 유럽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단 하나 섬나라였던 영국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전쟁을 하는데 영국이 끝끝내 버티면서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히틀러가 상당히 초조한 상태가 됐고요. 이때 소련은 이 독서불가침 조약의 조건에 따라서 독일의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원자재를 아낌없이 독일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탈린과 히틀러의 만남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거든요. 한번 보죠. 결혼했네. 예. 천생연분. I love you forever. 이게 1939년 10월에 미국의 신문에 실린 그 만평인데요. 이 두 사람의 허니문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거의 전제는 언젠가 깨질 게 분명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국제사회에서도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득을 위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손을 잡았지만 그 허니문이 밀월 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약간 비꼬는 만평을 그려놓던 것이죠. 실제로 이 만평들이 됩니다. 결국 그 2년이 채 되지 못해서 히틀러가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소련을 기습 공격했죠. (1941년 6월 21일) 일요일이거든요. 새벽 4시에 독일이 180만 명의 대병력을 투입해서 전쟁 준비를 마치지 못했던 소련 국경 전체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워낙 큰 나라니까요. 3개의 진격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 목표가 레닌그라드. 그리고 당연히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로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량 자원이 아주 넘쳐나는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그래서 키예프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하르코프라고 하는 도시까지도 점령하려고 했었죠. 근데 스탈린이 이 독일이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의심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요. 사실 독소전쟁 전날에 독일군이 분명히 기습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넘어온 독일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도 스탈린이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믿지는 않았어요. 예, 확신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독일이 공격한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면 소련군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옮기겠죠. 그러면 히틀러가 조약을 깨고 군대를 독일 쪽으로 돌렸으니 이 조약을 깨겠다라고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10년 조약 맺었는데 에이 설마 2년 만에 얘가 이러겠어라고 의심도 했겠지. 그러니까 히틀러를 잘못 봤던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고요.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전 전선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실제로 독일군이 공격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죠. 여기서 이제 결국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라디오 방송이 소련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노래가 너무 평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뭐야? Говорит Москв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자, 방송과 함께 소련과 독일 두 나라 사이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안나 씨 근데 가족분이 독소 전쟁이랑 연관이 있으시다고. 진짜?
네, 제 할아버지가 전국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군인 될 나이가 아니지만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군인이 학교 찾아와서 이제 남자애들 다 이제 짐을 챙기고 보병 부대로 갔었어요. 보병부대.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징병되셨구나. 거기 이제 훈련을 받고 전쟁 때 이제 거기 참전하셨어요. 근데 교수님 갑자기 히틀러는 이게 뭐 조약 다 해놓고 왜 갑자기 친 거예요? 근데 무기 지원도 받았다면서 소련한테. 첫째로는 그 독일의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을 다 이제 점령해야 될 텐데 소련에는 엄청난 천연자원, 석유, 석탄, 식량들이 있으니까 이런 전쟁 물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또 둘째로는 당시 유럽에서 그 독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 왜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는가를 생각해봤더니 아, 영국이 소련을 믿고 버티는 게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독일의 나치즘이라는 것이 인종주의 세계관이 있는데요. 소련은 열등한 슬라브인과 유대인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니 이 나라를 결국은 우리 독일 아리아 민족이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삼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스크바를 차지하는 그 진격로일 텐데요. 이 국경 도시는 브레스트를 점령하고 민스크로 가서 민스크마저 점령을 하죠. 그 이후에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까지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이 스몰렌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정말로 그 쾌속 전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레닌그라드 코앞까지, 모스크바 코앞까지, 그리고 키예프를 점령하고 이 우크라이나까지도 점령하는 상황이었죠. 코앞이네요. 예, 벌써 이제 코앞까지 다가가죠. 그래서 독일군이 가장 그 잔인하게 소련의 민간인들을 한꺼번에 유린한 곳이 바로 레닌그라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죠. 이 레닌그라드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10월 혁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끄는 레닌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딴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반드시 점령해야지 상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기를 꺾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레닌그라드 코앞까지 다가가면서 독일군이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 텐데요. 소련군이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도록, 총을 못 쏘도록 독일군이 앞에 소련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주머니, 어린아이를 세우고 갔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우고 갔던 거예요. 인질로. 그러니까 소련군이 만약에 독일군을 막으려고 총을 쏘면은 자기 나라의 국민이 맞는 거예요. 예, 민간이 맞기 때문에 함부로 총을 못 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방패막이가 된 소련 민간인이 우리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련 장군들이 스탈린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독일군이 이런 무지막지한 전술을 레닌그라드에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봤을 때 스탈린이 곧바로 지시를 합니다. 예,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민간인이라도 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와, 진짜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히틀러가 레닌그라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군인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힘든 전투가 바로 시가전입니다. 시에서. 예, 시에서 싸움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버티겠다고 하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항을 하면 공격하는 측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독일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점령을 하지 않고 다른 전략을 씁니다. 어떤 전략을 쓸까요?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봉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자라든지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봉쇄 기간이 90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900일 동안. 못 버티지. 2년을 넘게요? 그래서 전쟁을 되게 오래 했네. 와, 완전 이건 뭐야? 폐허가 됐구나. 어떡해. 너무 끔찍해. 아, 그냥 저렇게 있는 거야, 시체들이? 어. 되게 추웠나 보다. 네, 겨울. 네. 어떡해. 저게다 그냥 뭐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인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심각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그 주거미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잔인하거나 무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못 먹어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묻으려고 땅을 파다가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달려서. 그리고 이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개를 좋아하는데요. 개도 잡아먹어야 되고 고양이도 잡아먹어야 되고 새도 먹어야 되고 쥐까지 잡아먹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구두나 허리띠가 가죽이잖아요. 그것을 물에 불려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요. 에? 가죽을 끓여 먹는다고요? 가죽도 이제 동물 유기 물질이니까 그렇게 버티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 벽지가 있지 않습니까? 벽지를 뭘로 붙이죠? 벽에다가 풀로 붙이죠. 풀은 결국 녹말이 나 있을까? 녹말. 예, 그래서 벽지에서 풀을 긁어내 가지고 물에 풀어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버텨도 결국은 식량이 모자르니까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같은 비극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먹는 거. 예, 사람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당시 레닌그라드의 경찰이 인육을 먹으려는 사람들을 막고 처벌하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해 겨울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극심했던 때는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던 때도 있습니다. 저게 다 레닌그라드 그 도시에서만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하고 시민들이 계속 버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독소 전쟁이 소련 측에게도 비극이었지만 이 독일 측에게도 못지않은 비극이었던 것이죠. 사상 최대의 규모로 격돌을 하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온 최악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통계를 살펴보자면 당시 소련군에 입대했던 1923년생 소련 시민의 80%가 전사랍니다. 거의 다. 예, 80%가 한 세대가 다 날아간 것이죠. 그리고 독일 군인의 사망자 수가 약 325만 명. 그리고 소련군의 그 인명 피해는 900만 명, 1000만 명도 봅니다. 그리고 소련군의 그 민간인 피해까지 합치게 되면 약간 적게 잡아서 2,900만 명. 당시 한반도의 인구가 2,900만 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독일 측과 소련 측의 사상자를 합치면
그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의 3분의 2, 60%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독소전쟁 이후에 영향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와. 이제 거의 이제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또는 후반까지 다 보자면 43대 100으로 이제 비율로 바뀌었어요. 여자가 2배가 이상 많아졌어요. 그렇죠. 특히 그 당시 이제 독일에서 혼혈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좋은 관계로 생기는 거 아니고 이제 독일 여성들을 많이 강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숫자만 보면 200만 명 넘는 숫자라고 나왔어요. 아, 전쟁에 가져다 좀 완전 폐해네요, 진짜. 예.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5년 2월에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세계의 정치를 좌우하는 3명의 지도자가 모이죠. 한 명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소련의 스탈린. 이 3명이 모였던 곳이 바로 얄타입니다. 얄타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소련이 이 얄타 회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으니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아시아의 만주와 몽골과 사할린까지도 우리의 영토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권을 인정받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얻게 되고 하나의 거대한 강국,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제는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전쟁 후에 그 스탈린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어요? 이전에는 스탈린이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후에는 전쟁을 이긴 이제 승리 영웅이라는 저는 민족의 아버지 거의 숭배까지는 올라왔던 거죠. 그 이미지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히틀러를 잠재운 게 스탈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독소전쟁이 소련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스탈린이 8년 동안 더 집권을 했고요. 1953년도 3월에 결국은 스탈린이 죽게 되죠. 거의 30년 이상을 통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1929년에 확실하게 권력을 잡았으니 1953년까지 권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 살벌한 소련의 권력 투쟁 속에서 결국 승리했고 사회주의의 그 최고 지도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통치는 독재, 대기근, 대숙청, 테러 등 헤아리기 힘든 인명 피해를 불러왔고 그의 이름은 숭배의 대상이면서도 공포의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스탈린의 삶이 주는 교훈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민주주의 없는 혁명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자, 오늘 그 스탈린에 관해서 알아본 히스토리 여행이 모든 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리아 씨 그리고 안나 씨는 어떠셨어요? 사실 자세히 저도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해서 오늘 교수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고요. 뭐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교수님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지금 거의 뭐 70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 출신자 독일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 이름만 들었던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오늘 새롭게 또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알아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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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